건축 구조 유형 타워 중에 이번 이야기는 현대 건축의 초고층 타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건축에서는 당연히 더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이 타워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더 아주 강력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타워 중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타워가 이 TV 타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남산에 남산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요즘 위성이 있어서 이 기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텔레비나 라디오나 이런 것을 송출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곳에 타워를 둘 필요가 있었고 그 타워들이 또 뭐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의 이제 타워가 보입니다만은 베를린의 텔레비전 타워, 이건 동베를린에 있었던 타워죠. 그 다음에 토론토에 있는 CN 타워,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캔틸레버식 타워가 되겠습니다. 캔틸레버식 타워라는 건 뭐냐면 집 안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횡력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절벽에 얘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캔틸레버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둥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개 타워들은 보면 밑둥이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고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광저우에 있는 캔턴 타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타워인데 저거는 아주 전형적인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선이죠. 그래서 두 개의 나란히 된 이 실패같이 생긴 이거를 이렇게 약간 돌리면 저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서 방송탑을 만든 604m짜리 탑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세계에서 뭐 제일 높다라고 하는 타워는 도쿄에 있는 스카이 트리라고 하는 타워입니다. 뭐 634m나 되고요. 자, 뭐 제일 높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는 별로 뭐 이렇게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냥 철골로 속된 말로 떡을 쳐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철골이 너무 튼튼하게 구조체를 만들어서 구조적 날렵함이나 구조적 미학이나 이런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타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왼쪽에 있는 노만 포스터의 바르셀로나의 타워는 보기에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타워인데요. 그걸 좀 설명드립니다. 자, 이 타워는 산 꼭대기에 놓인 타워죠. 자, 여기에 이렇게 타워를 세웁니다. 당연히 타워라고 하는 거는 이 캔틸레버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두꺼워야 되죠.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여기는 산 꼭대기니까 이걸 밑둥을 이렇게 크게 만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와이어를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의 압축력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넘어지는 걸 잡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이 와이어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와이어가 몇 쌍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4개면 너무 많은 겁니다. 4개면 책상 다리가 4개인 것처럼 울퉁불퉁한 데다가 탁상다리 4개를 놓으면 하나는 반드시 공중에 붕 뜨죠.
카메라 삼각대도 삼각형이죠. 말하자면 세 면만이 있으면 충분히 요 면을 평면을 찾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개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 면입니다. 세 면에서 세 개가 나가는데 요 세 개가 나가는 데서 다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 개씩 벌려서 6개 가닥이 나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 가닥이 나간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뭐 세 줄이 보이죠? 그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워는 어떻게 돼 있냐? 가운데는 아주 가늡니다. 가는데 이 가는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버클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좌우를 막는 장치를 둔다. 자, 요거는 또 맥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있고 바깥으로 두 줄이 가서 겉으로 볼 땐 복잡한데 전체적으로는 온다. 그래서 요 면은 원형이지만 삼각형을 약간 구굴려서 삼각형과 원형의 중심인 것이 되고 와이어만 갖고 이 탑을 이 산꼭대기 위에다가 잘 만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내용을 잘 아는 건축가들은 이렇게 똑같은 타워를 만들더라도 멀리서 보면 이 와이어는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이것만 보이죠. 이렇게만 보입니다. 아주 미니멈하고 경쾌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쿄타워는 안도 타다오가 디자인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는 전혀 그런 미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농암 포스터가 나왔으니까 이 양반 얘기를 더 하자면 정말 건축가이면서도 구조적인 어떤 재능이나 직관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죠. 두 개 다 다이어그리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왼쪽에 뉴욕의 허스트 타워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오래된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건물을 해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스킨만 남겨두고 그 내부에다가 슈퍼 칼럼을 써서 저런 구조체를 만들고 1층에 굉장히 큰 로비 공간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저런 형식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레이드의 역할은 이런 거죠. 각 층이 있다. 각 층이 있으면 거기서 내려오는 기둥들이 필요한데 수직 기둥이 아니라 이 사선 기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이 기둥의 간격들이 매우 크죠. 그 1층에 결국 큰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이어고널이니까 횡력에 대해서도 트러스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든 구조보다 더 효율적인 횡력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그런 이 구조와 디자인이 통합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걸킨이라고 하는 OEG 건물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도 역시 다이어그리드를 가진 건물인데 저기서 까만 띠 부분이 가운데 그림에서처럼 에트리움이에요. 저걸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줄여주는 친환경 건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암 포스터는 이런 구조와 건축 디자인을 여전히 아주 잘 융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슈퍼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층 건물이 되는 경우에 조그마한 기둥만 갖고서는 그 높은 기둥을 다 버틸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 100몇 층 되는 건물 기둥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 하중들을 전부 다 갖고 내려오게 되면 밑에 와서는 너무나 큰 기둥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슈퍼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하나의 거동에 대해서 액션을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층별로 되는 일반 기둥들은 일반 기둥대로 따로 처리해서 중간중간마다 이 슈퍼칼럼에다가 트랜스퍼 시켜주는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슈퍼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샹하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세 개가 이제 모여 있죠. 황푸 지역에. 이 설계자가 각각 앞에 거는 SOM, 왼쪽에 있는 거는 KPF, 오른쪽에 있는 건 겐슬러, 셋 다 미국 회사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요. 자, 뭐 그 중에서도 왼쪽 건물은 위쪽에 큰 바람구멍을 내서 풍압을 뭐 줄였다, 이런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일이고, 가운데 있는 SOM이 지은 건물은 뭐 무엇보다도 위에 상층부 반이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어서 밑에 그림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가운데가 한 50층 가까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슈퍼칼럼이라는 걸 사용했다. 자, 이게 슈퍼칼럼이죠. 여기가 이렇게 슈퍼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칼럼은 건물 전체가 이렇게 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작은 기둥들이나 이런 코어 벽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직 하중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겐슬러의 상하이 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칼럼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내부에 코어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풍압을 잡아줍니다. 특히 이 건물의 특징은 이중 외피예요. 외피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도 일종의 바람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따라서 건물 형태도 과거처럼 뭐 똑바른 기악만을 가진 것이 아닌 이런 건축물과 하이라이즈 타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OMA가 한 CCTV 타워나 BIG가 설계한 뉴욕의 아파트 건물,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주 전형적인 파라믹 디자인으로 한 온태리오에 있는 아파트 건물. 자,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세를 이루어서 더 많은 비선형 디포먼트 타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건축의 초고층 타워 중에 뭐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 부르즈 칼리파겠죠. 뭐 이거보다 높은 건물은 뭐 기술적으로도 아마 불가능하고, 더군 실용적인 이유에서는 더더욱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SOM이 설계를 했고요. 건축 설계는 에드리안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고, 구조 설계는 윌리엄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건축 설계자는 자기 디자인이 사막에 있는 히아신스, 위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조하는 윌리엄 베이커는
이 형태가 이 높이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층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높아지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게 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고약한 건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거죠. 진동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병사들이 행진하면서 진동수가 맞아서 다리가 붕괴됐다.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그 진동수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문제는 그거죠. 이걸 그네를 밀듯이 이 건물에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이 바람의 진동수가 이거랑 똑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러져 버린다. 자, 그러면 그 진동수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카르만 보텍스 스트릿이라고 그럽니다. 카르만이라고 하는 유체역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으로 된 부분에 바람이 불면 이 뒤에 와류가 생기는데 이 와류에 의해서 이런 식의 뒤쪽에 이런 스트릿이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건물을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흔듭니다. 자, 이 흔드는 바깥에서 오는 진동이 건물의 고유 진동하고 일치가 되면 소위 말해서 공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그네를 밀어서 점점 크게 하듯이 이게 부러져 버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윌리엄 베이커가 내놓은 답안은 이거죠. 공진이 이거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런 일에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 구조 디자이너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서로 엇갈려 싼 거죠. 타워 여러 개를 이렇게 엇갈려 싼 겁니다. 엇갈려 싸니까 어때요? 요 각각의 이 진동수가 서로 다르죠. 자, 그러니까 그네를 미는 걸 치면 그네를 밀 때 세게 밀었다가 그 다음에 막 오기도 전에 밀었다가 마구잡이로 미는 거죠. 마구잡이로 밀면 이 그네가 멀리 갈 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진동수가 서로 하나면은 큰일 나지만 서로 다른 진동수가 바람이 불면 마구잡이로 발구르기 하듯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횡변이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려니까 결국 이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히아신스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윌리엄 베이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 누가 당신이 먼저 이걸 제안했냐? 아니면 아드리안 스미스가 먼저 제안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뭐 이상하다는 듯이 보고 나서 자기네들은 모른다. 자기네들이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롯한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화이트보드에 서로 서서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을 디벨롭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어떤 스텝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채택이 되고 디벨롭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했는지 그 사람이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SOM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SOM의 어떤 DNA라는 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건축과 구조 엔지니어링이 서로 아주 행복한 화합을 이루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으로 고난도의 작업들이 역시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